안녕하십니까, 노병철입니다. 인문학 손자병법 시작합니다. 전쟁을 계속 이기다 보면요, 승리에 도취하거나요, 또 이왕이면 더 큰 성과를 얻기 위해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멈출 줄 모르고 질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자 효과라는 것인데요, 영어로 Winners Effect, 승자 효과. 남성들은 특히요, 혈액에 1리터당 0.1g의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가지고 있는데요, 승리를 거둘 때마다, 이길 때마다 이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더욱 왕성해진다고 합니다. 공격적 행동을 유발하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아질수록 전투력도 향상되기 때문에 한번 이기면 승승장구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죠. 이것 때문에 자꾸 싸우게 됩니다. 이 효과 때문에. 그래서 현명한 승자는요, 현명한 리더는 이 승자 효과를 잘 이용하되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어느 선에서 욕심을 버리고 딱 멈출 수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폴레옹 얘기입니다. 나폴레옹 얘기. 나폴레옹 대단하잖아요. 1805년 12월 2일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이 지휘하는 그 유명한 전투가 있습니다. 이때 찰 알렉산더 1세가 지휘하는 러시아 오스트리아 연합군을 아주 격파해버립니다. 그것이 유명한 아우스트리츠 전투라고 부릅니다. 이 전투는 우리가 잘 아는 전투인데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소설 뭡니까? 예, 전쟁과 평화 배경이 됩니다. 이 전투는요, 블렘하임 전투, 깐나의 전투, 이 유명한 전투와 마찬가지로 이 전사에 굉장히 중요한 걸작으로 남는 그런 전투이기도 해요. 그 당시 나폴레옹은 오스트리아에 4만 프랑의 배상금을 물게 했습니다. 아우스트리츠, 지금은 그 체코 지방에 있어요. 체코 지방에. 이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죠. 나폴레옹이 독일 서남부 영토를 보호국으로 삼아서 라인 동맹을 만들고요, 20만에 되는 군대를 주둔을 시킵니다. 이것 때문에 위협을 느꼈던 프로이센의 빌헬름 3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황제가 1806년 15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나폴레옹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10월 14일에 벌어진 예나 전투에서 나폴레옹에게 또 마찬가지 패하고 맙니다. 프로이센군을 격파한 나폴레옹은 수도 베를린까지 입성하게 됩니다. 빌헬름 3세는요, 퀘니스베르크로 달아나서 러시아의 구원을 요청하게 되죠. 러시아는 10만의 병력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나폴레옹하고 대항하지만 역시 또 패하고 말죠. 나폴레옹 정말 잘 싸웁니다. 그야말로 나폴레옹의 거침없는 승리였죠. 자, 그런데 1807년 2월에 러시아 국경 칼리닌그라드 주에 있는 네만 위에 띄운 뗏목에서 나폴레옹은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로 1세와 회동했고요. 6월에는 네만강 왼편의 도시 틸지트라는 도시가 있어요. 틸지트에서 프로이센의 빌헬름 3세와 역시 회동을 합니다. 6월 25일에 체결된 틸지트 조약은요, 프랑스와 프로이센과 러시아 간의 강화 조약이었습니다. 프로이센은 틸지트 조약으로 1억 2천만 프랑의 배상금과 함께 엘바강 서부 영토의 할양, 군대 규모 축소 4만 명 이하로 줄여야 된다고 했어요. 이거 강조받습니다. 특히 프로이센령 서폴란드를 분할해가지고 프랑스의 괴뢰국인 바르샤바 대공국을 세우는 조치를 강조받습니다. 전쟁에서 지면요, 이런 일이 생깁니다. 프로이센 편에 선 러시아에는 영국의 목을 죄기 위한 대륙 봉쇄를 강요하게 되고요, 이를 받아들이게 또 만듭니다. 이런 조건들은 프로시아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매우 굴욕적이고 가혹한 그런 조치였다고 해요. 나폴레옹에게 아주 지혜로운 외교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참 지혜로운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건 참 좋은 거죠. 외무장관 탈레랑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나폴레옹을 정계에 데뷔시킨 인물이기도 했고요. 탈레랑은요,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에 대한 무리한 요구들을 철회하라고 나폴레옹에게 조언을 합니다. 너무 가혹하다 이거죠. 그런데 계속 이기다 보니까 이 승리에 과다 분배된 테스토스테론 이 호르몬, 이것이 나폴레옹을 멈추지 못하게 만듭니다. 참 이게 참 비극이죠. 그래서 탈레랑의 그 지혜로운 조언을 묵살해 버려버립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이 탈레랑의 우려대로 그 후에 오스트리아는 끊임없이 프랑스를 괴롭히게 됩니다. 러시아는 대륙 봉쇄령을 무시해버립니다. 이로 인해서 나폴레옹으로서는 러시아 진격에는 최악의 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러시아 진격 들어보셨죠? 만약에요, 나폴레옹이 내만강에서 멈췄더라면 그렇게 피치만 채워도 맞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속 갔죠. 워터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에게 패배의 잔을 안겨줬던 웰링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정복자는 포탄과 같다. 포탄 한번 팍 쏘면은 멈출 줄 모르죠. 끝까지 날아가다가 결국에는 포탄처럼 팍 폭발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그 말입니다. 시작하기에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두기에 이르다고 생각될 때가 적당한 때라는 말도 우리는 항상 명심을 해야 됩니다. 졸속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잘못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그냥 대충 어정쩡하게 그냥 대충 끝낸다, 졸속 행정. 이 말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말이에요. 손자병법 제2작전편에 나오는 이 졸속은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비록 미흡하지만 빨리라는 뜻이거든요. 졸련하지만 빨리.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부려서 계속 뭔가 이루려고 계속 욕심껏 가다 보면은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어느 선에서 비록 욕심에는 차지 않지만은, 내가 원하는 바에는 차지 않지만은 빨리 그 앞에서 멈추는 것, 그만두는 것, 이것이 졸속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졸속을 늘 생각해야 돼요. 결국은 나폴레옹이 참 그런 자꾸 이 과욕, 욕심, 멈출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모스크바에 가서 정말 참 피눈물 흘리는 그런 퇴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 참 우리 굉장히 많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잘 나갈 때 멈춰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요.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죠. 잘 될 때 어느 선에서 딱 멈춰야 되는데 계속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그 한순간에 전체를 그냥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본래 잘 나갈 때 멈추는 건 어려워요. 잘 안 될 때는 멈출 수 있겠죠. 그런데 잘 나갈 때 멈춰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잘 안 됩니다. 사실은 이 멈춘다는 것이 왜 힘든가 하면요, 이 감정이 있거든. 감정, 우리 속에는. 그래서 부부싸움 하게 되면은 이 작은 것이 씨앗이 돼가지고 막 에스컬레이션 현상이 일어나서 막 커지잖아요. 별거 아닌 걸로 부부싸움은 시작돼요. 무슨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자연 환경 때문에 걱정하다가 둘이 부부가 싸우는 일이 있어요? 백두산 화산이 폭발할 것을 염려해서 이야기하다가 부부가 싸우지는 않잖아요. 밥 먹다가 작은 거 하나 나왔어요. 이게 뭐냐 하다가 이 뭐냐가 뭐냐 이렇게 또 얘기 나오다가 당신이 뭘 했다고 그러다가 또 이게 막 커지잖아요. 작은 거 하나, 밥 먹다가 나오는 거 하나 때문에 부부싸움이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전쟁과 마찬가지의 그 속성이 있어요. 이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자꾸 커지잖아요. 막 격앙되고 말 한마디 던져주면 또 이쪽에서 또 나오면 그것이 또 받아칠 때 더 커지고, 이것이 싸움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빨리 멈춰야 돼요. 그 순간에 멈추는 거, 이거 정말 잘해야 됩니다. 멈추지 못해서 정말 큰일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길 가다가도 어떤 시비거리가 가끔 있잖아요. 차도 빵빵 하다가 뒤에서 그냥 연장 들고 오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 부딪히게 되는 경우에 빨리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싸움, 이 시비거리 빨리 멈춰야 되겠다. 내가 손에 잠시, 자존심도 잠시 내가 좀 상할지라도 더 큰 것을 위해서라도 일단 멈추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멈추는 것. 오늘 나폴레옹의 몰락을 보면서
자꾸 이겨나갈 때, 승리할 때, 또 잘 모든 일이 진행될 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침착하게 생각해서 딱 멈출 수 있는 지혜를 가지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졸속 이 뜻을 우리가 깊이 새기는 시간 되면 좋겠어요. 인문학으로 푸는 손자병법,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감사합니다.